10년 사이 빠른 속도로 급증한 범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잘못된 인식 수준은 판결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걔네는 카운팅을 합치는 책일 거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소라넷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모의하고 그 장면을 온라인에서 유포하는 등 심각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사이트는 2016년에 폐쇄됐습니다. 아무리 뭐 강간중 뭐 무슨 여대생 이래도 에이 설마 진짜 범죄겠어? 라고 하고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항상 그런 영상을 봤었고 그리고 정말 습관적으로 그런 영상들을 봐왔어 노출됐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누군가를 폭력을 저지른 거였다? 이게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요 운영자가 모두 해외로 도피해 당시에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회원 수는 120여만 명으로 원조인 소라넷을 능가했고 23만 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됐는데 주로 소라넷에 게시됐던 성범죄 장면 영상물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인 안모 씨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이미 지난해 말 출소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것이 양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그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고 또 피해자를 열심히 수사기관에 찾아서 지원하고자 하지 않는 가운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목소리만 들리면 가해자의 정상, 반성문 그것만 보고 재판과 판단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 가해자가 이렇게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기회를 한번 줘볼까.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대담한 행동을 불러왔습니다. 일반적인 웹브라우저에선 접속조차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23개 국가가 공조해 운영자 검거에 나섰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20대 초반의 한국인 손정우였습니다.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I am pleased to announce the takedown of one of the world's largest child sexual exploitation marketplaces on the darknet. Welcome to video.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만 25만 개.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미만의 아동이었고 심지어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성착취가 이런 식으로 발달해 가는구나 라는 그 교차점을 굉장히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23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지금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구해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법원이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게 내린 형량은 불과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도 양형에 참작됐는데 2심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이라는 건조한 단어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말 가학적이고
아동들에 대해서 거의 고문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행태들이 벌어지는 영상물이 거래되었고 그 기소사항은 또 9개에 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훨씬 손정우의 범죄를 정교하게 분석을 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의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훨씬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손 씨는 지난 4월 말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죄를 무겁게 받아들인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현재 법원이 이에 대한 추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가 결정돼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손 씨는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은 아동 성착취 영상 유통 등을 제외하고 자금 세탁 등 3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으로 보내시게 되면 뭐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최소는 20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고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동자인 조주빈을 비롯해 이원호, 강훈, 문형욱 등은 최근에야 검거됐지만 일부 가해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설계자로 불리는 왓츠맨 전모 씨. 전 씨는 이미 2018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킹 시도만 340여 차례,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4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일명 고단방을 만들어 N번방 사건을 기획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덕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 집행유예도 꽤 나오는 범죄예요. 실제로 집행유예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실형은 더 적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이걸 음란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포르노, 이거 어쩌다가 할 수 있는, 여전히 법을 판단하고 있는 판단자들의 대다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입법부가 암만 형량을 강화해봤자 재판으로 가면 또 형량이 떨어져요. 박사 조주빈과 함께 N번방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켈리 신모 씨의 판결은 사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 신 씨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9만여 개를 소지하고 유포,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전과까지 있었지만 1심 선고 결과는 고작 징역 1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켈리 대화 내용을 보면 켈리가 중학교 여자애 척해서 무서운 선배인 척해서 불러낼 거라고 그런 강간할 거라고 같이 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 여자애 힘들어지면서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 씨 측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신 씨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요 가해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제서야 변론을 제기해달라고 신청하며 뒤늦은 수습에 나섭니다.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신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결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는 과연 적절했는지, 이렇게 수사 협조하면은 1년 좀 경미하게 처벌되네? 잠깐만 고생하면 되네? 라는 그런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출소했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개선하고 교화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수사 권력과의 유착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명 버닝썬 사건. 마약과 폭행, 성폭력 등 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클럽 직원인 백모 씨도 손님이 준강간 당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백 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 2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반성과 합의 등이 양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반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버닝썬 직원 조모 씨에게는 4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양형의 이유는 비슷했지만 선고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적용도 낮고요. 그다음에 인식 역시도 사람들이 이건 신체적인 방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는 좀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가해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왔는지를 좀 제대로 본다면 그냥 음란물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 형량대로 이렇게 마구 낮춰주진 않아요. 버닝썬 사건 연루자인 가수 정준영도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항소심이 선고됐는데 원심보다 형이 1년 줄었습니다. 역시나 진지한 반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못했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인 반성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더 낮아진 겁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 결국에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이거는 법리적인 얘기를 떠나서 일반 상식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지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실 관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제는 법원이 한번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은 기소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기소율은 더 낮습니다. 어렵게 재판까지 가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은 5%로 가장 낮습니다. 사법부의 관행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자기들은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밝혀지면 어차피 피해자면 창피당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세상에 이 정도 받고 나올 거고 아니면 양형 기준이 없고 그 변호사들도 법 기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저희 책무인 것처럼 법원에 계신 분들도 법을 단순히 적용하고 적용하는 어떤 기술자로서 본인의 위치를 그렇게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서화된 어떤 기록에만 집중하셨던 것이 과연 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법을 적용한 판결들이 양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